자, 이번에는요. 대선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 중에 공통된 것이 최근에 생겼어요. 병사 월급 200만 원 공약입니다. 그런데 이게 생각해 볼 지점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먼저 기사로 하나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이재명에 이어서 윤석열도 꺼낸 병사 월급 200만 원. 근데요, 이 기사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예산 안 따진 포퓰리즘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예산은 뭐 확보하셨어요? 계산 다 끝내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올해 병장 기준으로 보면 월급이 67만 원인데 200만 원이면 3배예요. 그러면 이게 최저임금 조금 넘는 수준 될 거거든요. 그럼 갑자기 이렇게 많은 사병을 올릴 수가 있는가? 그리고요. 사병의 월급이 이렇게 많이 오르면 부사관이나 장교를 어떻게 되냐는 거죠. 역시 연세 인상 이거 불가피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돈이 눈덩이다라는 거죠. 그러자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선심성 공약이군요. 아니다. 군 사기 진작을 위해서 필요하다. 현실적인 이유가 있다. 또 이렇게 맞서죠. 그런데 전문가들 보기에는 재원 고민은 부족해 보입니다. 이렇게 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군 월급으로 지급되는 돈, 경직성 경비라고 그러죠. 우리나라 국방비가 많지만요. 상당 부분이 이 돈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얼마나 커지겠느냐. 좀 이런 지적입니다. 자, 오늘 여야 선대위에서 두 분 나오셨어요. 먼저 윤희석 특보께요. 지난해 민주당에서 이 공약이 나왔어요. 먼저. 그때 국민의힘에서는 굉장히 비판적으로 입장을 보였어요.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SNS상에 딱 7글자 쓰면서 이게 분위기가 바뀐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국민의힘에서는 이걸 뒷받침하는 주장들을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갑자기 바뀐, 즉흥적으로 바뀐 겁니까? 이거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갑자기 바뀐 게 아니고 10월 달에도 예. 이 같은 공약을 한번 발표한 적이 있고요. 문제되는 거는 결론적으로는 재원 얘기일 겁니다. 예. 근데 야당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 있어요. 2017년도 우리 예산이 딱 400조 정도 됩니다. 예. 근데 올해 22년 5년 지나니까 600조가 넘었어요. 예. 50% 이상 늘었고 200조가 늘었습니다. 근데 지금 저 정도 올리고 부사관 월급까지 올린다고 하면 아마 한 10조 정도 추가 예산이 소요될 10조. 걸로 생각이 되는데 예. 세출 구조를 더 정교하게 짠다면 충분히 감당이 가능한 금액이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지난 문재인 정권 집권 동안에 썼었던 예. 그 국가 부채 늘어난 분 그리고 예산이 지금 이렇게 많이 늘어난 부분 이런 걸 따져볼 때 굉장히 방만하게 정부 운영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지금 말하는 재원 마련 부분이 특정하게 어떤 세금을 더 걷거나 예. 하는 건 아닐지라도 나가는 부분, 돈이 나가는 부분 세출 구조를 잘 함으로써 이 정도 금액 정도는 커버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이고요. 예. 이 목적도 그래요. 이 사기 진작도 좋은데 예. 우리 젊은 분들이 군대를 가거나 하는 기간 동안에 2년 가까이 뭔가 사회 활동이 중지되고 예. 그리고 나와서 생각을 해보면 본인이 예를 들어 학교를 다니고 있었다면 학자금 갚아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뭐 취업도 해야 되고 뭐 예. 집도 사야 되고 하는데 뭐 근거가 되는 자산 전혀 마련할 기회가 없잖아요. 예.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접근을 하는 건데 예. 결국은 예산 말씀하시지만은 야당 입장에서 말씀드릴 부분이 충분히 있다. 그리고 갑자기 바뀐 건 아니다. 이렇게 우선 말씀드립니다. 혹시 20대 남성, 사실 20대 남성이 군대 가는 거잖아요. 20대 남성을 겨냥했다. 이렇게 보는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20대 남성을 꼭 타겟으로 한 게 아니라 예. 지금 군에 가서 묶여서 2년 가까이 되는 시간을 국가를 위해서 본인의 개인적인 뭔가에 대한 예. 제약을 받는 사람들 그 부분이야 말씀하신 대로 그럼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를 해야 되고 그분과 같이 앞으로 결혼을 하거나 예. 같이 갈 사람들은 또 20대 여성 뭐 나이에 관계 없겠지만 어쨌든 여성도 똑같이 예. 해당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이대남만을 겨냥한 얘기라고 보시지 말아주셨으면. 윤희석 특보께서 오늘 준비를 많이 해갖고 오셔서 내가 미리 지금 질문 드렸거든요. 앞으로 그 질문 드릴 테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 했는데 여러 가지 이제 근거를 찾아서 이제 말씀해 주셨어요. 자, 뭐 어차피 여당에서도 나왔으니까 똑같습니다. 한민수 부장께도 질문 드릴게요. 예산은 어떻게 확보하시겠습니까, 이거? 이제 이 공약이 지난달 벌써 작년이 됐군요. 예. 24일 날 이제 이재명 후보가 국방 분야 5대 공약을 내면서 이제 장병들의 복무 여건을 개선하는 예.
그 항목 중에 하나 들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있는데요. 이 문제는 우리 윤 특보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0대 초반이죠, 초중반 젊은 예. 청년들이 이 2년 가까운 시간을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이제 우리 후보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얘기도 하는 것처럼 같은 시각으로 본다면 그 나라와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특별한 희생과 기여를 하면은 예. 거기에 따른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측면이 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발표에서 200만 원은요, 당장 이게 올해 집권하시고 바로 하겠다는 그런 게 아니고 예. 2027년까지 예. 단계적, 순차적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핵심은 이제 그 선택적 모병제 공약과도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 30만 명의 징집병 중에 15만 명으로 일반 병사들은 15만 명 규모로 낮추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순차적으로 200만 원까지 병장의 월급을 맞추겠다는 거기 때문에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이제 예산도 조정하고 확보해 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이제 설명하신 중에 200만 원이라는 게 이게 무슨 만약에 집권을 하게 될 경우 단박에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아닙니다. 단계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그렇게 차라리 공약을 했습니다. 사실은 많은 분들이 200만 원으로 기억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향후에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병사 월급에 대해서 조금씩 올려주겠다 또는 좀 현실화시켜 주겠다라는 표현 대신에 굳이 200만 원이라고 강조를 했거든요. 이거는 저희가, 예. 이걸 가지고 이제 언론이나 전문가들은 이러니까 포퓰리즘이라는 소리 듣는 거다라는 지적을 하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예. 저희가 그날 공약 발표하는 현장에도 저도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후보께서 2027년까지 또 전문가들이 쭉 그에 대한 설명을 했고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올린다는 얘기를 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당에서 선대위에서 윤석열 후보 200만 원 공약 발표한 다음에 바로 이제 환영하는 논평을 낸 거는 이 좋은 공약이고 말 그대로 장병들에게 아니 병사들에게 필요한 공약이면은 여야 가리지 않고 그거는 가져다 써도 된다 그런 입장을 낸 것입니다. 이건 거대 여당의 두 후보가 다 똑같이 약속을 했으니 이거 실현되는 것 같은데요. 김영준 전 의원님하고 김정욱 국장님께 짧게 제가 시간 좀 드리고요. 평가 좀 해달라고 질문 드릴게요. 먼저 김영준 전 의원님. 어쨌든 인구학적으로 지금 이제 북한의 그 군대에 맞서서 50만 군대를 유지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국방부 자체에서도 앞으로는 30만 명을 모으기도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모병제 얘기가 나온 것이고 선택적 모병제라는 형태로서 인구가 줄어들면서 조금 더 부분적으로 말하자면 군수, 교육 이런 행정에 대한 전문가들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뽑기 위해서는 일정 정도 월급 기준을 높여야 되는 그런 기준이 있고 젊은이들도 10만 정도의 젊은이기 때문에 충분히 앞으로 우리나라의 발전 가능성과 말하자면 GDP 대비해서의 관점으로 보면 3, 4조 정도 이상 정도 올라가는 부분은 감당할 수 있지 않느냐. 특히 앞으로 더 군이 더 과학화되고 말하자면 인원이 가지고 있는 규모는 적어야 되는데 더 줄일 수 있는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남북의 대치 상황 속에서 사실은 모병제만 전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 또 모병제가 갖고 있는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가난한 아이들만 간다는 여러 가지 논란이 좀 있어요 지금 현실적으로. 종합적인 것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고 이런 과정 속에서 아마 앞으로 21세기 2030년의 군대의 변화를 이런 식으로 가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이와 같은 어떤 말하자면 인건비의 재조정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자, 김정욱 전 국장님. 저는 잘못된 공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저희가 5년 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5년 전에 대선 때 뭐라고 그랬냐면 최저임금 10,000원을 만들어주겠다고 주장을 했고 모든 후보들이 거기에 동의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어떤 부작용이 벌어졌죠? 그 정권이 집권한 다음에 16.1%의 최저임금을 올려서 한마디로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소상공인들은 못 살겠다고 폐업하겠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청년 알바 다 해고돼 갖고 일자리 줄어들고 그런 부작용이 있었어요. 이게 경제 사정을 따지지 않고 이재명 후보 주가 5천을 만들어주겠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숫자로 과거에 무슨 이명박 정부 때 747 공약 이런 게 생각나는데 어떤 특정의 숫자를 정해놓은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끌어가겠다라는 것은 사실은 국민들이 거기에 그런 주장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될지 국제 경제가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을 따져가면서 큰 틀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얼마 줄게 뭘 어떻게 해줄게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그거는 저는 또다시 그 5년 전에 최저임금 1만 원 공약과 마찬가지의
그런 전철을 되풀이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예. 더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 거대 정당의 후보 두 분이 이 얘기를 공통적으로 꺼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제 화두가 됐죠. 반면에 작은 정당의 후보들은 비판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 지금부터는요. 작은 정당의 후보 중에 한 분인데 최근에 굉장히 주목을 받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얘기입니다. 오늘 기사 몇 가지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보시죠. 이재명은 때리고 윤석열은 견제구. 결국은 둘 다 뭔가를 던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좀 강도가 다르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때리는 거와 견제구는 좀 달라요. 태풍의 눈이 된 안철수 투트랙으로 가고 있다. 투트랙 공세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탈모약 공약 등은 강하게 공격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바로 이재명의 맞상대다. 이걸 부각시키려는 것 같다고는 거죠. 반면에 윤석열 후보가 역시 내놓은 병사 월급 200만 원은 비판하지만 수위 조절을 하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뭔가. 그러면 향후에 단일화? 이런 걸 고려한 거 아니냐라고 이 기사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물론 안철수 후보나 안철수 후보 쪽에서는 단일화 얘기하면 펄쩍 뜁니다. 아니라고. 그러나 분위기는 느껴진다는 거죠.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 한쪽은 때리고 한쪽은 견제고 이렇게 설명이 됐는데 안철수 후보가 무엇이라고 얘기한 건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표받으려 막 내지르면 암 환자, 치매, 난치병, 기타 중증으로 고통받고 시달리는 환자와 그 가족분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이런 것이 바로 임기 동안 해먹고 튀면 그만이라는 전형적인 먹튀 정권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표가 급해도 나라 돈을, 국민 혈세를 문재인 정권 시즌2 제작비로 쓰려 한다면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들께서 절대 용납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사관 월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00만 원이 안 됩니다. 그 부사관 월급 또는 장교의 월급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확실히 분위기가 다르네요. 하나는 회의에 앞서서 준비해온 발언을 한 거고요. 하나는 질문을 받고 그냥 가볍게 얘기한 듯한 분위기도 느껴집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민주당이 뭔가 신경을 쓰인다 이런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안철수 견제에 나선 민주당 윤석열 아바타냐. 아바타냐. 많이 들어봤던 얘기인데 다시 나왔어요. 여당 여전히 새 정치는 없고 간보기와 말바꾸기 철수뿐. 간보기 또 나왔네요. 여기. 과거에 있었던 표현인데. 근데 안철수 후보가 반박을 해요. 내가 뜨니까 치졸한 네거티브 시작했다. 또 이렇게 반박합니다. 자, 그러면 여당에서 나온 이야기 안철수 후보의 반박 같이 묶었습니다. 보시죠. 안철수 후보가 MB 아바타를 넘어 윤석열 아바타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국민의 힘에도 국민의 당에도 국민은 없습니다. 안철수 정치엔 여전히 새 정치가 없고 간보기와 말바꾸기와 습관 같은 철수만 있을 뿐입니다. 저 안철수에 대한 상승 기류가 보이자 유치하고 치졸한 네거티브들이 조금씩 기승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역시 드루킹의 동료들답습니다. 끝에 한마디 뭐 드루킹 얘기까지 가면서 뭔가 반박을 세게 했어요. 자, 김영주 전 의원님. 민주당이 좀 신경이 쓰이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송영길 그 대표가 뭐 우리하고 같이 그렇죠. 정책 연말까지만 연대할 수 해도 있다. 그런 얘기를 계속했어요. 예, 같이 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은 이제 붐업을 시킨 것이죠. 예. 그래서 실제로 이제 15%까지 가면은 안철수 후보가 독자적으로 끝까지 강행을 했을 때 뭐 물론 뭐 심상정 후보까지 포함한 사자 구도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의미 있는 3자 구도를 했을 때 우리 당이 민주당이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아무래도 보수 중도표가 좀 나뉜다. 그렇죠. 지난번에도 마찬가지로 예. 예를 들어서 뭐 어쨌든 15%를 넘게 가져가면 뭐 물론 민주당 쪽에서도 표가 좀 가는 표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야권의 분열이라고 하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러나 어쨌든 또 역으로 보면 실제로 그야말로 안철수로의 후보 단일화라고 하는 것. 만약에 안철수 후보로 야권 후보 단일화가 단일화라고 하는 이루어진다면 것은 우리로서는 약간은 좀 악몽을 꾸는 악몽이다. 그런, 왜냐하면 과거에도 보면 노무현 뭐 정몽준 단일화도 실제로 노무현 후보가 그 지지율이 낮고 예. 정몽준 후보가 높았는데 예. 노무현 후보가 받아서 이겼기 때문에 그게 그렇습니다. 굉장히 정복됐던 부분인데 지금 역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윤석열 후보가 35%, 예컨대 뭐 안 후보가 15%, 20%인데 단일화해서 안 후보가 이겼다. 그러면 상당히 또 멘붕이 오는 것이죠. 그럼 신경을 그러니까 견제구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예, 말씀인가요? 그렇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국민의힘 내부의 분열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후단협이요. 과거에 민주당에 있었던 후단협과 마찬가지로 예. 안철수로 후보 단일화 된다는 지점들이 하나 생길 수 있고 또 생각만큼 후보 단일화가 그렇게 쉬운 문제인가. 과거에 안철수 후보가 했던 행태로 보면 끝까지 마웨이를 고집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예. 때문에 지금 당장 이게 유불리를 따지기는 쉽지 그러면은 않고. 민주당 입장에서 가장 유리한 상황은 뭡니까? 민주당으로서 가장 유리한 사항은 3자로 나오는 거죠. 그러면 안철수 후보, 윤석열 후보 다 끝까지 대선 완주를 하는 게 가장 예, 유리한 상황이다. 그런 거죠. 가장 불리한 상황은 그럼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되는 겁니까?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그럼 그런데 아까 악몽이라고 거기까지 가는 설명해 주셨는데. 거기까지 가는 과정이 과연 말하자면 넉넉할 것이냐. 그리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가 40%를 뛰어넘을 경우에는 예. 뭐 그런 거와 상관없이 뭐 말하자면 우위권을 현재 갖고 있는 주도권을 그 끝까지 정도 가져갈 수 훌쩍 있다. 넘어가게 되면 단일화 하던 말든 신경 안 써도 된다. 그럴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일단 신경을 쓰는 그런 최근에 이렇게 훌쩍 넘는 지지율이 안 나오니까 신경을 쓴다 이 말씀으로 들리네요 지금요. 방금 영상에서 확인해 보지만 여당 내에서 뭐 아바타 이렇게 자꾸 단어를 썼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2017년 대선 당시에 이 아바타란 표현이 처음 등장했었거든요. 당시 영상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제가 MB의 아바타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간에 그런 말도 있죠. 지금 문 후보님 생각을 묻습니다. 제가 MB의 아바타입니까? 그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저는 지금 방금 말한 안철수 후보가 말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 입으로 올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 자꾸 떠도는 이야기를 가지고 질문을 하니까 제가 달리 답할 방법이 없습니다. 자, 김진영 전 국장님, 어제 여당 내에서 아바타라는 표현이 다시 등장한 게 2017년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아바타라는 이른바 정치권에서 흔히 쓰는 뭔가 프레임을 거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해석하세요? 그럼요. 지금 화면 보니까 저는 그냥 너무 웃음이 나갖고 그렇긴 한데 사실은 아바타라는 저 단어는 안철수 후보에게는 거의 트라우마에 가까운 그렇죠. 그런 단어잖아요. 그 당시에 저것 때문에 굉장한 타격을 입었다고 평가받잖아요, 지금요. 예를 들면 그때 당시에 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지지자들이 계속 야 안철수는 아바타야 이런 식으로 몰아갔어요. 근데 아바타는 누군가 위에서 이렇게 조정을 하고 있다는 뜻이 되잖아요. 본인이 그러면. 그거를 대선에서 거기서 투정하듯이 봄으로 해서 그러면서 이제 지지도가 폭락하기 시작했는데 물론 그때 드루킹 나중에 알게 됐지만 드루킹 일당이 작동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여론 조작을 한 게 분명히 있었는데 그래서 아까 영상에서 마지막에 드루킹 얘기를 또 안철수 후보가 굳이 꺼낸 것 같네요. 그렇죠. 본인으로서는 그때 당시에 얼마나 이 생각이 나겠어요. 근데 그래서 이번에 이제 윤석열 아바타로 또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민주당에서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똑같은 것을 두 번 써먹는 거는 아마 속된 말로 약발이 안 먹힐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누구든지 생각하잖아요. 야 과거에 그때도 뭐 그 안철수에 대해서 아바타라는 단어를 써서 저 사람 망가뜨렸는데 그리고 나서 이 드루킹 일당이 거기다가 킹크랩으로 이 여론 조작을 했던 것들이 밝혀졌기 때문에 이번에 뭐 윤석열 아바타냐라는 얘기는 잘 안 먹힐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일보가 분석한 대로 안철수 후보가 민주당에 대해서는 가장 아주 강한 비판을 하면서 때린다. 거기 때리면서 또 뭐 윤석열 후보나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약간 좀 이렇게 유보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걸 뭔가 던지지만 그냥 살짝 견제하는 차원이지 때리는 건 아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결국은 장기적으로는 뭐 단일화 후보 단일화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아닌가. 그 윤 후보나 안 후보나
모두 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머릿속엔 단일화가 분명히 있는데 아직은 말할 때가 아니다. 그리고 왜 내가 먼저 말을 해야 돼? 약간 이런 분위기라는 거죠, 지금요, 그러면은.